자, 이제 라살이 마르크스부터 독립해서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이제 라살이 그 헤겔의 관념론을 계승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의 서문은 1845년 20살에 작성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이 책이 기본적으로 보면 청년 시절에 헤겔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책의 구성 자체가. 어쨌든 그래도 이 책에 대해서는 헤겔 철학이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 관념론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 대학의 강당에 설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했지만 라살은 거부했어요. 이 당시에 이미 라살은 백작 부인의 소송에 승소해서 되게 명망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망가를 이제 대학에 초빙하고자 했으나 이 대학 거부를 했어요. 이 책으로 인해서 라살은 이제 마르크스와 서신학내를 시작하는데요. 라살은 자기가 쓴 모든 그 주요한 책들을 마르크스에게 보내서 마르크스의 평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마르크스와 경쟁하고 마르크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살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던 마르크스는 이 책에 대해서 헤겔의 철학에서 그 신비롭게 빛나는 비구름 아우라를 제거하고 헤겔에 대해 좀 더 비판적이 된다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엥겔스에 대해서는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돈 많고 시간 많은 라살이 어설프고 오류로 뒤섞인 박학다식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헤겔의 세상에서 더 진전된 것이 없다. 계속해서 라살이 더 자세한 평을 요구하니까 마르크스는 데모크리투스 자연 철학에 대한 해석에 대해 라살과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르크스는 데모크리투스 에피쿠로스의 그 원자론의 차이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죠. 그 라살은 고대 그리스에서 유물론과 변증법을 발전시켰던 헤라클레이투스를 여전히 그 관념론적 관점에서 헤겔적 관점에서 그래서 헤겔리언으로 취급한 겁니다. 마르크스는 헤라클레이투스를 그 관념론자가 아니라 유물론자, 변증법과 유물론의 시초로 봤는데 라살은 관념론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시 또 마르크스는 엥겔스에게 라살이 학생처럼 헤라클레이투스를 통해 헤겔의 변증법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어설픈 잡탕에 머물렀다. 핵심은 이제 헤라클레이투스가 대립물의 통일을 철학의 핵심으로 지적하였는데 라살은 이 대립물의 통일에서 대립을 관념이 머릿속의 대립으로 봤다는 거죠. 헤겔도 마찬가지고 헤겔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헤라클레이투스는 이제 유물론적이고 변증법적인 철학자인데 헤겔 안에 가둬두면서 관념자로 잘못 해석했다. 마르크스는 이 책을 보고 그 라살의 실체, 헤겔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걸 보고 되게 이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라살은 이렇게 마르크스의 제자였다가 다시 헤겔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마르크스와 무관한 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일탈이라고 볼 수 있다. 라살은 마르크스와 헤겔을 접목시켰는데 근데 마르크스가 이미 헤겔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라살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태도는 역진적이다, 반동적이다, 그죠? 계속해서 헤겔적인 그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르크스는 소유권에 대해서 법 제도에 대해서 지배자의 강요된 이데올로기다, 법이라는 것은. 근데 라살은 법을 역사적인 정신 개념, 역사적인 민족 정신과 시대 정신의 실현이다. 헤겔의 말하고 똑같죠. 헤겔이 바로 법이 이제 이성 정신의 자기의 실현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또 헤겔의 국가관을 받아들여가지고 라살레는 국가를 통한 그 사회주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비스마르크 프레이션이니까 봉건 국가죠. 그래서 봉건 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봉건 공산주의. 헤겔의 국가관에서 영향을 받아서 국가주의다. 헤겔이 말년에는 프레이션을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했죠. 그래서 프레이션에 대한 충성, 프레이션에 있어서 역사가 끝났다. 그 정도까지 말했는데 국수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라살은 그 국가를 사회주의를 달성하는 데서 필요한 수단이다, 도구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계급 대립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급 투쟁이 소멸되더라도 국가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대립을 극복한 게 국가라고 본 게 헤겔이죠. 그래서 시민사회의 대립, 그 계급 대립인데 역시 라살도 똑같은 관점이다. 그래서 라살은 노동자와 친화적인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입헌군주제, 비스마르크죠. 이러한 사회적 군주제를 선호하였다. 또한 라살은 독일 제국의 통일을 추구했는데 이것은 결국 봉건정, 프레이션 봉건군주와의 타협을 얘기하게 됩니다. 라살은 사실 문건 같은 데서는 자기가 공화주의자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입헌군주제를 가장한 프레이션 왕정을 이상국가로 비했던 헤겔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편지에서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제 독일의 통일을 하는데 독일 통일이 이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지 않았냐가 논쟁이 있는데 프레이션 중심의 범게르만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헤겔의 관점에서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독일의 통일이죠. 그리고 노동계급의 해방, 노동자의 해방이란 국가를 통한 노동자의 해방이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절충을 시도한 거다. 인종모순과 계급모순을 해결적 방법으로 절충을 시도한 거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이미 1848년에 봉건사회주의에서 비판했어요. 뭐냐면 부르주아, 태동하는 부르주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사회주의 한 것처럼 노동자들을 유인해서 그 노동자의 척한다는 거죠. 봉건 귀족들이 자본가를 비난하면서 노동자 편을 들지만 실제로는 자본가와 함께 노동자를 탄압하는 봉건 사회주의를 비판했는데 바로 라살의 입장이 봉건 사회주의와 가깝다. 라살은 역사는 마르크스는 계급 투쟁의 역사를 하는데 모든 종류의 예속에 대한 투쟁이다. 경제적인 모습뿐 아니라 빈곤, 무지, 무기력 등 이렇게 해서 자유의 발전이다. 자유의 발전은 또 헤겔이죠. 라살에 따르면 계몽주의 초반에는 자연 상태에서 추상적, 소극적 자유가 추구되었지만 헤겔 시대에는 국가 안에서는 구체적 자유, 적극적 자유가 실현돼야 된다. 이거 헤겔의 말이랑 똑같은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계몽주의, 자본주의 초기 자유 경쟁,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추상적, 소극적 자유라는 건 뭐냐면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그래서 시민사회를 말하는 계몽주의 초반에는 이기적 상태, 자연 상태를 이기적 상태에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재산 취득이라는 것, 그런 재산권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헤겔 시대에서는 이런 시민사회 분열, 이기주의를 극복했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 헤겔은 국가 시민사회에 가족 시민사회에 국가 이런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헤겔에 따르면은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 주체가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하여 부르주아 사회죠. 자유경쟁 사회. 타인과 결합하는 사적 게임으로 이 통합은 참된 의미의 통합이 아니다. 참된 의미의 통합은 이런 시민사회가 아니라 이성국가로서의 국가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회적 통합에 이를 수가 있다. 라살은 이제 민족 혹은 민족국가라는 걸 세계 정신이 그 역사적 형태를 인민의 정신으로 획득하는 시점이다. 헤겔의 세계사를 보는 관점과 똑같죠. 이성,
절대정신, 이성의 자기 실현 과정이다. 그런데 라살과 헤겔이 좀 다른 지점이 있다면은, 라살은 헤겔에다가 플러스를 한 거예요. 국가를 통해서 공산주의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헤겔은 프레이션, 부르주아 국가에서 역사가 멈추는데, 라살은 그 부르주아 국가를 노동자들이 활용해서 공산주의로 나아간다. 그래서 오늘날 프레이션은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프레이션은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헤겔에서 더 나은 거예요. 사회주의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르주아 국가에서는 부르주아자들이 개인적 이해, 자기 경제적 이해, 자유경쟁이죠. 이렇기 때문에 공동체적 공동체적인 것과 대립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에서는 개인과 공동체가 대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는 필연적으로 비윤리적이다. 왜? 부르주아는 자기의 그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르주아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는 윤리적 성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해관계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노동자 계급은 재산이 없어요. 소유하지 않아. 재산이 없게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자기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종속시키지 않고 국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은 이런 점에서 부르주아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 이런 이제 노동자가 부르주아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고, 그래서 노동자가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 독일의 노동자들이 많이 그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뭐 혁명적인 거죠. 완전한 자유라는 거는 자유 속의 연대가 보장된다. 개인의 자유와 어떤 집단의 연대, 자유, 그죠? 그게 그 조화로 다 해결적인 관점이죠. 프랑스 혁명은 봉건 시대에서 근거한 애속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추상적 권리의 절대적 권리, 이거는 사유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사유재산. 그러니까 봉건제에서 벗어나서 자유경쟁, 부르주아 경쟁, 부르주아 권리를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주아 권리는 경쟁 관계죠. 자기 이해관계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상실됐다. 연대가 없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사회죠. 시민적 소유가야. 여전히 물질에 종속되기 때문에 자유 속의 연대를 실현하지 못한 거다.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 속의 연대는 물질적 종속으로 퇴방돼야 되고, 그러면 소유권이 부정돼야 되고, 개별적인 자유의지가 아니라 최고의 공동성에 따른 공산주의 사회가 가능하다. 여기 또 이제 헤겔하고 다른 점, 나름대로 자기 사회주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적 소유가 폐지되지 않으면 다시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인간이 물질에 종속되니까 자유 속의 연대를 실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 속의 연대를 실현하는 것은 사적 소유가 폐지된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계급이 철폐된 이후에는 이성의 실현으로서 부르주아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관리하는 국가에서 진정한 국가가 출현하고, 이 국가가 공산주의를 실현해 간다. 그럼 여기서 국가와 공산주의의 관계는, 자 봅시다. 라살은 국가를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살에 있어서 국가는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최종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논쟁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살이 국가를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매개체로만 생각했다면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사라진다는 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라살의 공산주의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면 국가를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논쟁 지점이 있는데, 해결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가 소멸되지 않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국가가 공산주의 실현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만주의와 프로이션 중심의 소통입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그 통일, 민족적 과제, 그 다음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그 다음에 노동계급 해방 이런 복잡한 조건이 있었다. 먼저 민족적 문제를 보면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늦게까지 프랑스보다 더 늦게까지 신성 로마 제국 영향력이 있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 알다시피 그 황제는 실질적인 힘이 없고 수백 개의 그 영주들이 지배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806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해체된 이후에 독일 지역은 봉건 영주와 카톨릭, 그 다음에 신교 세력 등 수백 개의 공국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이 독일을 점령하고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 1815년 빈회의에서 38개의 독일 연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한 통일과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느슨한 형태다. 미국식의 연방제가 아니에요. 느슨한 연합이었다. 그래서 이 독일인들은 통일국가를 구성한 영국과 프랑스를 부러워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민주주의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혁명도 거쳤죠. 그래서 이 독일 통일을 염원하게 된다. 독일 통일에서 오스트리아는 원래 강국, 신성 로마 제국을 계승하고 헝가리를 지배하고 있는 독일 제국에 속해 있지만 38개에 속해 있지만 원래 강국이었고 헤겔과 라살의 조국인 프레시는 신흥 강국입니다. 신흥 강국. 폴란드와 러시아 영향권으로 벗어난 신흥 강국이다. 그래서 양국이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놓고 싸웠는데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하지 않은 게 대통일고 프레시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게 소통일입니다. 그리고 또 독일이 통일되려면 독일 남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프랑스 세력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858년에 라살은 프란츠 본 지킨갱이라는 그 희곡, 역사적 희곡을 썼는데 이 내용은 엥겔스의 독일에서의 농민전쟁에서 영감을 받아서 16세기 뮌체에 농민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혁명적 비극을 구사한 것이다. 이 내용의 주인공이 봉건 기사인데 그 봉건 기사를 부르주아나 농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지킨게는 황제 막시밀리안 1세를 위하여 카톨릭 제후들과 맞서 기사 전쟁을 이끌면서 독일 제국, 즉 독일 통일을 하려다가 전사한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희곡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 형식이 좀 불안정하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킨경이 그 봉건 기사죠. 농민전쟁 당시 혁명적인 농민이 아니라 봉건 왕조를 대변하고 혁명이 아닌 개혁을 추구했은 이런 사람을 갖다 영웅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라살은 이제 그 바로 이러한 독일 통일을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38개로 구성된 독일 연방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라살은 강력한 중앙 집권의 세습 군주가 독일 내의 작은 국가들을 하나의 게르만족으로 통일하는 걸 선호했어. 바로 프레이션과 같은 나라가 독일을 통일하는 거. 그래서 라살은 프레이션의 경쟁자인 오스트리아를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프레이션을 강화시키는 것이 독일 통일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루이 나폴레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프랑스와 전쟁 중인 오스트리아를 프레이션이 지원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 편을 들어야 된다. 마르크스 역시 독일의 통일을 원했지만 그 당시에 프랑스의 황제인 루이 나폴레옹은 어떤 거냐면은 그 노동자들의 그 사회복지 이런 것들은 그 일정 부분 허용을 하지만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는 철저히 탄압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루이 나폴레옹이 노동자의 적이다. 일종의 봉건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루이 나폴레옹과 손을 잡자는 라살의 주장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에 그 러시아도 봉건 황제였죠. 봉건 왕제인데
프랑스의 황제와 러시아의 황제가 연합하는 것은 유럽 혁명의 걸림돌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루이 나폴레옹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주장, 그런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마르크스가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라살의 주장에 대해서 엄청난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라살에 대한 당의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마르크스와 엥겔스, 라살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관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조직적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선거를 통한 노동자 국가 수립, 그리고 혁명을 배제한 사회개혁을 보겠습니다. 라살은 노동조합과 파업을 부정했어요. 왜? 보통 선거를 획득하는 정치 운동만 하면 된다. 임금 인상 해봤자 전체의 노동자의 임금은 정해졌기 때문에 한쪽에서 임금 인상 시켜서 다른 쪽에서 임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 투쟁은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혁명적인 국면이 이미 1848년 혁명 군비 끝났기 때문에 정치 투쟁, 대중 투쟁이 아니라 보통 선거 획득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획득 운동이라는 건 사실은 비스마르크와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했다. 그래서 합법적이고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것. 근데 보통선거 관련돼서 그 당시에 부르주아들, 진보당은 이 보통선거 청원운동, 비스마르크와 적대적 관계인데, 비스마르크의 청원해야 하는 보통선거, 평등선거에 대해서 별로 소극적이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 3계급 선거가 돼 있었는데, 귀족, 성직자, 3계급. 3계급 내에서는 부르주아가 의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권을 재산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는 이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고 있었는데, 부르주아들은 이런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과 노동자와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였다. 라살에 따르면 혁명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혁명에 대해서 외부적, 법적 승인을 하는 것뿐.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개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민주화된 국가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면 사회주의가 싫어하는, 그럼 어떻게 지배권을 장악하냐? 보통 선거로서 지배권을 장악한다. 라살은 민주화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프로레션이 민주화가 되지 않았는데요. 자기 말과 좀 다르게 민주화되지 않는 프로레션에 협조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보통 선거 획득이라든가 의회 투쟁이라든가 사회 개혁을 마르크스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마르크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고는 1890 에어프루트 강령에는 총론은 사회주의 혁명을 선언하면서 강론에는 의회주의 합법 투쟁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공산당 선언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 선언에 사적 폐지라는 커다란 원칙이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기 강령, 당장 요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공산주의자의 요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당장 민중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 이행기 강령, 개혁적인 측면, 개선적인 측면,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마르크스가 부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마르크스가 프랑스 무정부주의자의 주장하는 것처럼 공기만을 통한 집권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이든 물리적 방법이든 생산수단의 소유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전환, 노동자 착취로 인한 계급대의 소멸 등 이런 것들이 반드시 꼭 공기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영국이나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의 시작이 선거로서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반동적인 부르주아 계급이 선거 결과를 뒤집는 반동적인 쿠데타를 하지 않는다면, 근데 대부분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혁명의 완성은 무력에 의지할 수 있다.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집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당장의 그 노동계급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사회개혁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또한 마르크스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외면한 것도 아니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선행돼야 된다. 마르크스는 봉기주의에 반대했어요. 라살은 1862년에 봉기에 사용할 소총과 탄약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 모금에 대한 지원을 마르크스에 요청하는데 마르크스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실은 라살은 몇 번 자기가 봉기를 1848년도 그렇고 1862년도 몇 번 봉기를 선동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비스마르크와 협상을 통한 혁명을 주장한다. 일종의 보면은 기회주의적으로 변절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냐면 현실 운동의 한 걸음 한 걸음, 즉 개혁적인 조치도 강령만큼 중요한 거다. 그게 무슨 개혁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변혁할 때까지 그 개혁이라는 과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사회개혁 과제는 공산당 선언이나 독일 공산주의에 반영되어 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비스마르크와 협력관계, 비스마르크와 비밀 협상을 한 걸 보겠습니다.